셜록 홈스 베스트 단편선 신랑의 정체. 신랑의 정체는 1891년 9월 스트랜드 매거진에 발표되고 1892년 셜록 홈스의 모험에 실렸다. 이 작품 속에서 홈스는 사람의 외양만으로 그 사람의 직업뿐 아니라 직전의 상황까지 정확히 알아낸다. 즉, 여성의 소매 끝을 보고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을 알아낸다든지 장갑과 손에 묻은 잉크 흔적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아낸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는 홈스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만든다. 한편 이 작품 원제는 사건의 진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제와는 상관없이 신랑의 정체 등 다양한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는 원제가 다른 제목들과 달리 작품의 소재나 사건을 암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 속 배경 연대는 1887년으로 10월 18일과 10월 19일 이틀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창밖의 여인. 여보게 왓슨,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네. 우리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사도 상상력만으로 모두 구현해내기 어렵거든. 자,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 서로의 손을 잡고 저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 대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여기저기 지붕을 살며시 벗겨내는 거야. 그러고는 지붕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 연이은 괴사건 등 남들의 인생을 모두 엿보는 거지. 상상이거나 그것들은 결코 관습적이지도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들이 거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장담하건대 소설 따위는 다시 읽지 않게 될 거야. 베이커가의 하숙집 벽난로 앞에서 홈스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네. 사람들의 삶이나 그의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들 좀 볼게. 노골적이고 상스럽기 짝이 없어. 물론 사실주의에 입각한 기사 태도 때문이겠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재미없고 예술적이지도 않네. 나라면 말이야 절대로 남의 추한 일상사를 들여다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네. 자네다운 말군. 홈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경찰의 보고서나 신문기사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준다고 볼 수 없어. 경찰 보고서는 공문서 특유의 상투적인 문구에 치중하는가 하면 신문기사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기 마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일상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네. 홈스,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세계 대륙에서 공경에 빠졌다고 자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하나같이 인간의 상상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로 괴상한 일뿐이니까 말이야. 자네는 그렇게 괴상한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하지만 세상의 일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일세. 하지만 이것 좀 보게. 나는 조간신문을 집어들고 한 기사를 홈스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 난 아직 이 기사를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짐작할 수 있어. 분명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얘기일 거야. 그 여자를 가엾게 여긴 동생이나 이웃 여자가 신고를 했겠지. 이보다 더 형편없는 소설이 있겠나?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란 자네가 맡은 사건처럼 재미있지도 않고 상상이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일세. 홈스는 대답 대신 내가 가리키는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런, 자네가 얘를 잘못 든 모양이네. 뭐라고? 이건
던데스 별거 사건이야. 전에 내가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서 잘 알지. 이 남자는 자네 예상과는 달리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하지 않는 착실한 사람이네. 아마 바람은 생각도 못할걸?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몹쓸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식사할 때마다 틀니를 빼서 아내에게 던지는 거였어. 어떤가? 이 정도면 그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이 묻지 않지. 어서 졌다고 인정하게. 홈스는 개구쟁이같이 웃으며 담뱃값을 내밀어 담배를 꺼냈다. 아니, 이건... 나는 깜짝 놀랐다. 담뱃값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뚜껑 한가운데 커다란 자수정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 담뱃값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홈스의 물건치고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었다. 이것 말인가? 홈스는 담뱃값을 이리저리 보며 웃고 있었다. 지난번 아이린 애들러의 사건을 도와준 답례로 보헤미아 국왕께서 보내주신 거라네. 자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군. 아, 그래? 이걸 처음 봤다면 이 반지도 처음이겠군. 홈스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있는 반지를 낀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보였다. 이건 네덜란드 왕실에서 보내준 거라네. 왕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 물론 사건의 성격상 자네에게조차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일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사건을 정말 말해주지 않을 셈인가? 나는 지금까지의 논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맡았던 사건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홈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하는 수 없군. 하지만 요즘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지? 몇 가지 말고 있는 것이 있지만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의뢰해 온 다소 복잡한 사건을 제하면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네. 큰 사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부분 큰 사건일 경우 동기가 단순하고 뚜렷해서 조사 과정이 재미없다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서 예리한 분석과 관찰이 필요하지. 그나저나 자네 이리 와서 저 숙녀 좀 보게나. 홈스는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우울한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홈스가 가리키는 곳은 길 건너편이었는데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푹신한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붉은 깃털이 나풀거리는 치니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화려한 차림이었다. 더군다나 보통의 여성보다 큰 그녀의 체구는 화려한 옷차림과 더불어 시선을 잡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장갑에 달린 전추를 만지작거리면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간혹 우리가 서 있는 창을 흘낏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무언가 주저하는 기색이 여력했다. 커튼 뒤에 있는 우리가 보일 리는 없었지만 혹시 눈이라도 마주쳐서 그녀가 민망해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커튼을 잡아당겨 몸을 가렸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홈스는 씩 웃었다. 나는 저런 증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네. 결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홈스는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에 던지며 말했다. 저 숙녀는 분명히 나를 찾아왔어. 이쪽을 곁눈질로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증거지. 아무도 애정 문제나 그 비슷한 일을 상의하러 온 거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의 대부분이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렇게 망설일 수밖에. 물론 애정 문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저 숙녀는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 거야. 만약 그랬다면 화가 나서 라고 슬퍼서 남의 이목도 느끼지 못한 채 바로 이 집으로 돌진해 초인종이 줄이 끊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겠지. 저 숙녀는 분노했다기보다는 당황하고 있어. 옳지, 드디어 결심이 섰나 보군. 홈스의 예언은 정확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갑자기 걸음을 옮겼던 것이다. 그녀는 길을 건너 곧장 우리가 있는 하숙집을 향해 다가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자네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괜찮은 사건이었으면 좋겠군. 홈스가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깜빡였다. 잠시 후에 노크 소리가 나더니 사완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메리 선덜랜드의 양께서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완 아이의 뒤에는 우리 이목을 끌었던 바로 그 숙녀가 서 있었다. 베일에 쌓인 남자. 그녀는 창을 통해서 본 것 이상으로 키가 컸다. 아이가 작은 턱도 있었지만 마치 작은 나룻배 뒤에 커다란 상선 하나가 돛을 모두 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어서 오세요. 홈스는 정중하게 숙녀를 맞았다. 사한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가자 홈스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무심한 듯했지만 언제나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홈스의 날카로운 눈매를 느끼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은근히 기다렸다. 낯선 사람과의 첫 대면에서 그가 과연 무엇을 보았는가를 기대하는 것은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것 이상으로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홈스만의 날카로운 관찰은 언제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숙녀가 불편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드디어 홈스가 입을 열었다. 타자를 그렇게 많이 치시는데 나쁜 시력 때문에 고생이 많으겠습니다. 숙녀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변했다. 경악과 공포의 빛이 열렸겠다. 그녀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홈스 선생님 벌써 제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군요. 소문이라니요. 서덜랜드 양에 대한 소문은 들은 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홈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저 이 일을 해오며 몸에 밴 오랜 습관일 뿐입니다. 뭐든지 알아내는 것이 저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답니다. 모두 훈련 덕분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놀라게 해드린 모양이군요. 물론 제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서덜랜드 양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생님이 보신 대로 저는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력도 나쁜 편이지요. 처음에는 몹시 고생했지만 이제는 자판을 눈여겨보지 않고도 칠 수가 있어서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명성대로 대단하시군요. 이곳에 있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실은 에서리지 부인께서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에 행방불명 되신 에서리지 씨를 쉽게 찾아주시다면서요. 경찰도 죽은 것으로 알고 포기했던 사건이라죠. 저 홈스 선생님, 저에게도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사례비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100파운드씩 들어오는 것 말고도 타이피스트로서 버는 수입도 있으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발 호스머 엔젤 씨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홈스는 숙녀의 애원에는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양쪽 손가락의 끝을 맞댄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입을 연 홈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그 전에 왜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서야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덜랜드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당하는 빛이 스쳤다. 그리고 잠시 망연하게 홈스를 쳐다보았다. 내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화가 나서 정신없이 뛰쳐나왔답니다. 실은 제 아버지인 윈디뱅크 씨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거든요. 사람이 자취를 감췄는데도 경찰에 신고는커녕 괜찮을 거라고만 하시지 뭐예요.
게다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상의해 볼 생각도 안 하시더군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니.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저는 몹시 화가 나서 외출복을 서둘러 입고는 바로 여기로 달려왔던 겁니다. 홈스가 물었다. 성이 다른 걸 보니 계부이신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윈디 뱅크 씨는 저보다 겨우 5살, 2달 위일 뿐이거든요. 생각할수록 우스운 일이지요. 어머니께서는 생존해 계십니까? 물론이에요. 엄마는 무척 건강하세요. 그녀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엄마가 재혼하겠다고 하신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15살이나 연하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결혼을 막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지요.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제 친아버지는 토튼햄 코트로에서 배관업을 하셨어요. 덕분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체를 남겨주셔서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엄마가 직접 운영하셨는데 책임자인 하디 씨가 많이 도와주셨지요. 윈디 뱅크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는 어느 포도주 회사의 외판원이었는데 수단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었더군요. 어쨌든 그는 엄마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피땀으로 이렇게 놓으신 회사를 처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4,700파운드를 받고 말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헐컵에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사건과는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집안일을 두서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평소 남의 일이라고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홈스가 짜증이라도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그는 흥미있다는 듯 한껏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까 한 해 100파운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가요? 아니에요. 유산이긴 하지만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클랜드에 사셨던 레드 스프님께서 저에게 남겨준 것이지요. 스프님의 유산은 뉴질랜드의 공채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2,500파운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공채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연간 4.5%의 이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군요. 홈스는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매년 100파운드씩 이자가 보장되어 있는데 다가 타이피스트라는 직업도 갖고 있으니 서덜랜드 양의 생활은 넉넉하신 편이겠군요. 그 정도의 수입이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도 가능하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테지요. 10년을 혼자서 생활하는 데는 한 해에 20파운드 정도라도 충분하니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적은 액수로도 충분하죠. 오, 그래요? 그럼 남은 수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제가 관리하는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스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 이자를 엄마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나 의붓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생활이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자는 윈디뱅크 씨가 3개월마다 은행에서 찾아왔다가 엄마께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타자를 쳐서 받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 장에 2펜스인데 하루에 15장에서 20장은 칠 수 있거든요. 서덜랜드 양께서는 어떤 철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스머 앤젤 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스머 앤젤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금방 붉은 빛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집안일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할 때와는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오래됐다. 그리고 나를 훌쩍거렸다. 그것을 놓칠 홈스가 아니었다. 아, 이쪽은 제 동료인
왓슨입니다. 커네길의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마음 놓고 말씀하십시오. 서덜랜드 양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카스업자들이 주최한 무도회에서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주최 측은 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초청장을 보내오곤 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언제나 잊지 않고 엄마께 무도회 초청장을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윈디베크 씨는 우리 모녀가 그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 파티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지 못하게 하는 편이었지요. 심지어 일상의 외출도 달가워하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일요일에 소풍을 가겠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도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꼭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의붓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매사에 간섭하고 명령하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도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윈디뱅크 씨는 그런 인간들은 우리와 수준이 안 맞는다면서 비웃더군요. 또 입고 갈 만한 반반한 옷도 없이 어디 가려고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제 결심을 꺾으려 했지요. 가봤자 창피만 당할 거라면서요. 장롱 속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진홍색 플러시 드레스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제 고집이 이겼답니다. 윈디뱅크 씨는 화를 버럭 내더니 그대로 프랑스에 가버렸습니다. 엄마께는 출장이라고 했다더군요. 며칠 후 우리 모녀는 전에 회사에 감독일을 하셨던 아저씨와 함께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호스머 엔젤씨를 만난 겁니다.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무도회에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또 화를 냈겠군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헐까 웃기까지 했죠. 여자들이랑 고집을 부리면 막아봤자 소용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서덜랜드 양은 그 가수업자들의 무도회에서 호스머 엔젤이라는 신사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거군요. 네. 그럼 다시 만나신 건 언제였나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지요. 지난밤에 집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했다면서 말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만났습니다. 두 번은 공원에 함께 산책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윈디베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부터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윈디뱅크 씨가 싫어했거든요. 그 사람은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아주 질색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결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여자랑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홈스 씨,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하지만 집안에만 있어서야 어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이가 되도록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가 흥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자 홈스가 말을 돌렸다. 그 뒤 엔젤 씨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호스만은 편지로 일주일 동안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연락해왔어요. 실은 일주일 뒤에 윈디베크 씨가 다시 프랑스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매일같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직접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왔기 때문에 윈디뱅크 씨는 물론이고 집안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요. 엔젤 씨와 결혼 약속은 언제 하셨나요? 서덜랜드 양은 얼굴을 붉혔다. 처음 산책을 한 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서덜랜드 양, 엔젤 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스만은
리드홈가에 있는 어느 회사의 회계원을 일하고 있는데 잠깐만. 서덜랜드 양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정확한 이름을 듣지 못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그분이 사는 곳은 아시겠지요? 호스만은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 주소는요? 그것도 단지 리드홀가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답장은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리드홀가 우체국 사서함이었습니다. 여자에게서 편지가 오면 회사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게 될 거라면서 강못하게 말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타자로 편지를 쳐서 보내면 남들이 눈치채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그거 역시 반대하더군요. 왜죠? 그분은 우리 사이에 기계가 끼어든 게 싫다고 하셨어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여야만 정말 제가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면서요. 홈스 선생님, 그분은 그토록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그분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었죠. 그럼 NGC도 자필로 편지를 써 보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타자로 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며 미안해하곤 했지요. 의미 심장한 대목이군요. 네? 아닙니다. 그 외에 NGC에 대해서 응? 응? 그 외라시면 글쎄요.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서덜랜드 양, 사건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 단서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 성격이나 옷차림 등 생각나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으니 주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서덜랜드 양은 잠시 생각해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분은 몹시 내성적인 분이세요. 태도나 목소리 모두 조용한 편이었지요. 남들 눈에 띄는 게 싫다면서 늘 저녁에 만나 산책을 할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일방적인 사람들보다 매우 낮고 작았는데 약간 어눌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펜더슨을 알은 이후에 생긴 버릇이라고 하더군요. 그 외에는요? 아, 그래요. 옷차림을 말씀하셨죠? 그분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셨습니다. 또 눈이 빛에 약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저녁에 만나면서도 색안경을 쓰고 계셨단 말인가요? 네, 가로등등 불빛에도 눈을 찡그릴 만큼 약시였던 것 같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드뱅크 씨가 프랑스로 다시 간 뒤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윈드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날 그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윈드뱅크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갑작스럽게 결혼식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에게 구원하셨지요. 결국 저도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청혼은 감동적이었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자 그분은 저더러 성서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에 충실하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요구하더군요. 맹세를요? 이상한 구원 방법이군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맹세를 요구하는 것만 봐도 호스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사실 엄마는 전부터 호스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모두에서 만난 날부터 계속 그분의 일하면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지요. 어떤 때 보면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을 정도였어요. 그분이 엄마에게 일주일 안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엄마는 두 말도 없고 허락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로서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윈드뱅크 씨가 아무리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해도 현재 제 아버지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허락하진 아니었더라도 이야기는 하고 식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단 식을 올리고 나면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요. 윈드뱅크 씨가 화를 내면 엄마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물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애정이 있다거나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도둑 결혼하듯 은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윈드뱅크 씨가 다니는 회사의 프랑스 지점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점은 보르도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 편지는 결혼식이 예정되었던 날 아침에 발송되어 돌아와 버렸습니다. 윈드뱅크 씨가 그곳에 안 계셨던 건가요? 네. 편지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으로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누가 그러던가요? 윈드뱅크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야 회사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서들랜드 양국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었겠군요. 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아무튼 식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게 치르고 싶다는 호스머의 주장대로 다른 하객은 없었어요. 식장은 킹스크로스 역에서 가까운 세인트 스위버의 성당이었고 식이 끝나면 곧바로 세인트 파크라스 호텔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할 예정이었죠. 결혼식 날 호스머가 이른 마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왔을 때 저는 마침 반송된 편지를 받고 당하고 있던 차였어요. 저는 모든 걸 운명이라고 여기고 호스머가 타고 온 마차에 엄마와 함께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마차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분은 마치 지나가던 사륜 마차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두 마차는 거의 동시에 성당으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탄 마차가 먼저 성당에 도착했고 얼마 안 있어 그분이 탄 마차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 그분이 마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마차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더군요. 기다리다 지친 마부가 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손님, 세인트 세이버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주무시기라도 하는 겁니까? 마부가 내려와서는 목청을 높이며 문을 벌쩍 열었어요. 그런데 홈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달리는 마차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분명히 마차에 타는 걸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마부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놀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홈스 선생님, 그것이 지난 금요일의 일입니다. 그분이 마차에 오르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더군요. 엔젤 씨를 믿으십니까? 물론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결혼식 날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저를 데리고 왔을 때도 그분은 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를 하셨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맙시다. 만일에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설사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그 맹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고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소? 결혼식 날 아침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호스머는 그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네요. 정말 그분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요? 분명히 뭔가 있군요. 홈스의 눈매가 날카로웠다. 그렇다면 서덜랜드 양은 엔젤 씨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아침에 하신 말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틀림없이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고 말이에요. 그녀는 조금 전과 달리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는 모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홈스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는 무척 화가 나셨어요. 못쓸 놈이라고 욕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호스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인디뱅크 씨에게는 이번 일을 말하셨나요? 네, 돌아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진하고는 누구만큼도 하지 않던군요.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조만간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면서요. 혹시 긍정적으로 엔젤 씨에게 도움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엔젤 씨는 돈에 관여해서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돈을 쓴 일이 없었지요. 단 1실링도 쓰게 하신 일도 빌리신 적도 없습니다. 또 결혼 전에 제 재산을 모두 그분 앞으로 해놨다면 미심쩍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제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의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성당 앞에서 미아가 되게 했다고 그분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홈스 선생님, 저는 걱정이 돼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만약에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어째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걸까요? 아,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서덜랜드 양은 털시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홈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사해드리지요. 틀림없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덜랜드 양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녀는 기대에 차서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홈스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호스머 엔젤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네? 서덜랜드 양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 깜짝 놀랐다. 홈스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또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갖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의 삶에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덜랜드 양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했다. 홈스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홈스 선생님,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군요. 홈스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덜랜드 양 사건을 조사하자면 엔젤 씨의 정확한 인상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겠군요. 인상착의라면 이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오려낸 신문과 편지 봉투 4개를 내밀었다. 지난 토요일 크로니클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온 편지는 그 4통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댁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캠버웰 라이언 플레이스 31번지입니다. 홈스는 수첩을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다. 엔젤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하셨고, 윈드뱅크 씨의 직장 이름을 알고 계시겠지요? 웨스트하우스 앤드 머뱅크라는 주류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르드산 적포도주를 수입한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펜처치가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것이 없군요.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과 편지는 제가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덜랜드 양, 부디 제 충고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인생을 사십시오. 홈스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대해 맹세했습니다. 그분과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입니다. 설사 돌아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분의 충실한 약혼자로서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연락만 주시면 언제라도 다시 오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방을 나서는 서덜랜드 양의 어깨는 이곳에 왔을 때보다 더 침울하게 쳐져 있었다.
수상한 서명. 서덜랜드 양이 돌아간 뒤 홈스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양손의 끝을 맡은 채 발을 길게 뻗고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화가 난 사람 같았다. 하지만 간혹 연민의 빛이 스치기도 했다. 나는 홈스의 표정이 복잡한 만큼 생각도 복잡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창밖으로 그녀가 멀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홈스가 입을 열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서덜랜드 양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홈스도 생각하기를 멈춘 듯했다. 그는 선반에 있던 도자기 파이프를 집어들고는 불을 댕겼다. 그 파이프는 오랫동안 홈스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손잡이 부분이 반질반질했다. 홈스는 몸을 의자 깊이 파묻은 채 구름 같은 푸른 연기를 연시에 만들어냈다. 홈스가 나에게 그 얼굴을 돌리며 입을 연 것은 담배가 거의 다 타 들어갈 후였다. 왓슨, 이 사건은 어렵다거나 흥미로운 사건은 아니야. 흔하고도 낡은 수법이 사건이지. 내 사건 파일 속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네. 1877년 햄프셔군의 앤도버에서 일어난 사건과 작년해 이그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두 이번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할 것을. 물론 예전의 것들에 비해 두어 가지 새로운 점이 엿보이긴 해. 그렇다고 해도 지저분한 사기 사건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는 없지. 어쨌든 나는 이 사건 자체보다 지금 나간 서덜랜드 양이 이 사건보다 훨씬 흥미롭군. 이 사건에서 교훈이란 것을 찾는다면 바로 그 아가씨에게서 찾아야 할 걸세. 나 역시 그녀가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홈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전했다. 요즘 보기 드물게 고귀한 영혼을 가진 여성이 있더군. 그 이상이지. 홈스, 자네는 서덜랜드 양님께서 많은 것을 알아낸 모양이군. 자네도 보지 못한 것은 아니라네. 단지 본 것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뿐이네. 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뿐이지. 주의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옳겠군. 왓슨, 사람은 말이야, 소매나 손톱 또는 고두끈 같은데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성격 등 매우 중요한 정보를 남기기 마련이네. 그래서 기왕 이 말이 나온 김에 자네가 그 아가씨 겉모습에서 무엇을 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글쎄, 일단 그녀는 붉은 깃털로 장식한 청회색의 층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 그 재킷에는 역시 검은색의 구스도 수가 놓여 있었고 특히 가장자리에 검은 옥 장식이 붙어 있더군. 안에 입은 드레스는 커피색보다 약간 진한 갈색이었고 목둘레와 소매 끝에 진홍색의 폴라시 천이 덧대어져 있었네. 그리고 회색 장갑을 끼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오른쪽 둘째 손가락 부분이 약간 닳아 있더군. 귀에는 자꾸 둥근 금 굴거리를 하고 있었어. 구두는 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고생을 모르고 자란 티가 나더군. 그래서인지 좀 약간은 우둔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는 아인해 보였다는 게 맞겠고. 왓슨, 자네가 머지않아 탐정을 해야겠다는 나서는 게 아닌지 모르겠군. 정말 많이 발전했는걸? 내 친구는 손뼉을 치며 소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 관찰 방법은 어느 정도 몸에 익힌 것 같지만 말이야. 특히 색깔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군.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부적인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그러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관찰력을 가지게 될 것이야. 세부적? 이라니? 예를 들면 소매에 남아있는 흔적 같은 것이지. 전체적인 인상은 그의 사람의 부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을 얻어내기는 어렵거든. 어쨌든 나는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소매 끝을 자세히 살펴본다네. 남성의 경우에는 바지의 무릎을 살피고 말이야. 자네도 얘기했지만 서른이의 소매에는 플러시천이 덧대어 있었어. 플러시천은 흔적이 잘 남는 천 중에 하나라네. 그나도 얘는 아니었지. 바로 소매에 두 줄의 주름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 그건 타자를 칠 때 짝짝이 눌러서 생긴 자국이었지.
물론 서로 돌리는 수동식 제품들을 사용해도 그와 같은 흔적이 생기지만 그 경우에는 양손이 아니라 한쪽 손에만 나타난다네. 그것도 소매 단 전체가 아니라 새끼손가락 근처에 말이야. 아, 그래서 타자를 치는 줄 알았군. 안경, 그건 그녀의 얼굴에서 단서를 찾았네. 코 앞쪽에 움푹 들어간 흔적이 있었거든. 꽤나 도수가 높은 안경을 썼다는 증거지. 아무튼 내가 타자를 치는데 눈이 나빠서 고생했다고 하자. 그 아가씨가 꽤나 놀라더군. 홈스는 다시 생각해도 재밌는지 낮게 웃었다. 그 말에는 나도 놀랐다. 사실 그 정도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만 명시하면 가능한 일이지. 그럼 그녀가 서둘러 나왔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아, 그건 구두를 보고 알았네. 구두? 반짝 짝짝이로 신고 있었거든. 물론 얼핏 보면 두 구두가 비슷하네. 하지만 한 짝의 코끝에 작은 장식이 붙어 있었지만 다른 한 짝은 그것이 없었지. 그뿐이 아니었어. 구두에는 모두 5개의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한 짝은 아래쪽에 2개만 채워져 있었고 다른 한 짝은 첫 번째 컷과 세 번째 그리고 5번째 컷만 채워져 있더군. 잘 생각해보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깃이 달린 멋진 이 모자까지 쓴 젊은 아가씨가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왔다네. 게다가 제대로 단추도 채우지 않고 말이야.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여자라면 어디 가당키나 하긴 하는 일인가? 하지만 그녀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건 자네도 잘 알 거네. 결국 남의 눈 같은 것은 생각 겨를도 없이 황급하게 뛰쳐나온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나는 홈스의 날카로운 추리에 또 한 번 감탄했다. 놀랍군. 그 밖에 또 뭐 알아낸 것은 없나? 혹시 그 아가씨의 손톱을 봤나? 아니,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끝낸 후에 한 일이 있어. 바로 뭔가를 썼지. 오른쪽 장과 둘째 손가락 끝이 달아있던 것은 자네도 보았어. 하지만 보일 듯 말 듯 작은 구멍이 있었다는 것은 못 본 모양이더군. 그리고 그 부분에 잉크 자국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네. 잉크 자국? 그런 게 있었나?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장갑뿐이 아니었네. 손톱까지 잉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 그걸로 봐서는 펜을 잉크병에 담글 때 서둘렀던 게 분명해. 급한 마음에 주의하지 못하고 펜을 병에 너무 깊이 담겼던 거지. 만약 장갑에 잉크 자국이 없었더라도 그녀가 오늘 아침 뭔가를 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건 또 왜 그런가? 구두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 그녀가 잉크가 묻은 손을 씻지 않고 집을 나섰을 때는 그만큼 서둘렀다는 것일 테니 말이야. 게다가 만약 어제의 흔적이라면 오늘 아침 세수를 할 때 씻겨서 흰일 거네. 하지만 서들랜드 양의 손톱의 흔적은 비교적 선명했거든.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초보적인 것이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흥미로운 일인 것은 틀림없지. 그런데 어째서 서들랜드에게 모든 것을 잊고 살라고 한 건가? 정말 엔젤씨가 무슨 봉변이라도 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사기 사건이라고 한 건 또 뭔가? 서두르지 말게. 모든 건 너무 명확해. 하지만 일단은 호스나 엔젤이라는 사람의 생김새나 살펴볼까?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좀 읽어주겠나? 나는 서준 양이 두고 간 신문 조각을 집어들고 불빛을 비쳤다. 문제의 내용은 다른 실종자를 찾는 광고들 사이에 있었다. 실종 호스머 엔젤 남자 14일 금요일 아침 라이언 플레이스에서 세인트 세이버 성당으로 가는 도중에 인상착의 키 170m의 건장한 체격의 머리 한가운데가 약간 벗겨진 창백한 안색의 검고 풍성한 코스염과 그랜나루 인상적임. 빛이 약한 약시로에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으며 작고 낮은 목소리에 어눌한 말투. 실종 당시 실크를 덧댄 검정색 예복의 프로 코트와 회색 모직 바지 차림이었고
고무를 덧댄 붓집 위에 갈색 각반을 하고 있었음. 조끼에는 고무로 된 시계줄을 했음. 위드홀가에 있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라고 함. 이 사람의 행방을 알려주지 못게는 살아있겠어. 그만 그 정도만 됐네. 홈스는 면도를 중단시키고 왠지 서든랜드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다. 편지들은 지극히 단순하고 발자크를 이용했다는 것을 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연애 편지야. 여기에서 엔젤에 대해 알아낸다는 건 무리겠어.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 아직 없는 것은 아니야. 적어도 한 가지는 말이지. 자네도 보면 놀랄걸? 홈스는 나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타짜기로 쳤다는 건 말인가? 편지의 내용뿐 아니라 서명까지 타짜기로 쳤어. 편지 끝에 허스무 엔젤이라고 타짜기로 쳐있지? 게다가 날짜는 요일까지 정확히 밝히면서 주소는 모호하게 에이든 가라고만 표시했네. 그렇군. 서명까지 타자로 하셨다니 이상하군. 그래, 이 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지. 그래? 나는 여전히 홈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나? 글쎄 결혼이 파기되었을 경우에 대비했을까? 고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자필 서명은 아무래도 불리할 테니 말이야. 그럴듯한 가설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로군. 좋아. 그 부분은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될 테니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세. 우선 사건부터 해결해야겠지. 어쨌든 이제부터 나는 두 통의 편지를 쓰려고 하네. 한 통은 서덜랜드 양의 계부인 윈디 뱅크 씨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내일 오후 6시에 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네. 남자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할 테니 말이야. 다른 한 통은 런던 시내에 있는 어떤 회사로 보낼 거네. 이 사건은 그걸로 충분할 거야. 자, 이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군. 적어도 답장이 오기 전까진 말이네.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싶군. 홈스는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대고 또 침묵에 빠져들었다. 난 홈스가 추리한 내용이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 묘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유만만한 태도가 바로 그 증거였다. 예리한 추리와 남다른 추진력을 자랑하는 홈스가 저렇게 여유로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메리 서틀랜드 양의 사라진 신랑의 행방을 찾으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던 일이었다. 나는 홈스의 말대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날 저녁이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 여겼다. 나는 아내가 있는 내 집으로 가기 위해 홈스를 남겨두고 베이커가의 하숙방을 나섰다. 그는 여전히 파이프를 물고 방 안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도록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